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오늘은 일희일비하는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전망이 엇갈리고 시장은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염블리 LS 염승환 이사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모시고 또 금방 모시게 네.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요. 예예예. 그죠? 네네. 그래서 아래 공포,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고 다들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상황을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우리 염블리 네네. 염사님 만나는 이제 16일 기준으로 그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고 미국 소비력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네네네.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도 생각보다 네. 괜찮은데 감소했는데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또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막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오는 것 같은 하지만 아직 7월 고점은 회복을 음. 할랑말랑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될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맞습니다. 실제 블랙 먼데이가 왔죠, 진짜. 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폭락을 하고. 근데 그 하락한 이유는 명확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가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둔화랑 침체랑은 다릅니다. 네. 둔화는 내가 가격이 싼 것까지도 지출을 하는 반면에 예전처럼 비싼 거는 안 하죠. 근데 침체는 아예 돈을 안 써버리는 음. 그런 정도인데 지표를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이제 나와 버린 거죠.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깜짝 음. 놀란 거예요. 음. 거기에 이제 미국 빅테크에 투자했던 뭐 엔화 자산이 뭐 청산. 그래서 흔히 뭐 많이들 뭐 이제 요즘에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죠. 엔캐리 뭐 청산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예. 온 국민이 예, 다 다 이제 학습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겹쳐 버리니까 음. 거기에 또 알고리즘 매매까지 겹쳤대요. 뭐 이렇게 음. 프로그램 해서 어느 정도 빠지면 기계로 다 팔아 버려라. 손으로 하면 좀 느릴 네. 텐데. 근데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날 뭐 하루에 10% 빠졌으니까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 일이 음. 이제 발생한 건데 근데 그걸 결론적으로 촉발했던 건 미국의 경기 침체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경기 뭐 침체 우려. 아니 우려죠. 근데 그 후로 나오는 지표들이 다 하나같이 경기 침체를 가르치지 않고 음. 일부 지표는 오히려 막 경기 호황을 가리키는 막 음. 지표들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게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네.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거예요. 한 1%인가 아마 증가했던 것 같아요. 음. 전월 대비 1%는 굉장히 높거든요. 전망도 상회하고. 예, 예. 훨씬 상회하고. 근데 대다수의 업종에서 다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그거에 완전히 환호해 버린 것 같아요. 이걸 음. 보더니 그날 나스닥이 2% 급등했는데 아, 경기 침체는 진짜 좀 오버한 거 했던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경기 둔화지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그러면 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음. 물가는 또 낮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는데 경기는 견조해요. 이게 음.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락했던 걸 만회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좀 결론적으로 헛심만 쓴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폭락시켰다가 네. 올라온 건데 어쨌든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그런 이제 장세가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올 거라는 지금 불안감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예, 같거든요, 있어요. 여전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블랙 먼데이 때 과감하게 줍줍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많이 수익을 얻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요. 네.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급락하는 그 구간 동안 주식을 한 4조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폭락할 때. 네. 올해 내내 상반기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음. 외국인이 한 20조 사고. 음.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산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음. 이번에 그 지수가 10% 빠진 날도 조 단위로 사기 음. 시작하더니 근데 또 이제 지수가 다시 잘 회복되니까 또 거짓말처럼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주식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약간 세상을 내일은 없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다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네. 매번 같은 자리만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이거 박스피다. 네,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폭락할 때 사면 실패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다시 올려주거든요. 어. 근데 반대로 미국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가겠지 해서 쫓아가면 네. 또 물려버리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기록적인 폭락장에 그
그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인 게 신문에 블랙 먼데이란 기사가 뜨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아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한국 한국이든 주식을 다? 미국이든 예. 예. 그게 뜨면 어. 공포가 이제 만연됐기 때문에 네. 그때 사면 성공한다. 아 그 공포에 직면한 예. 근데 딱 옛날에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음음. 근데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이제 두려울 때 사라.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뭐 다 팔진 않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고는 있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굉장히 매매는 좀 잘하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 고수가 점점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즐거운 소식과 함께 현재 상황을 마무리해 봤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이클상 경기 둔화를 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관론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닷컴 버블이 꺼지듯이 AI 버블도 꺼지고 뭐 그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자 아빠 가난한 네. 아빠의 저자. 그런데 요즘에는 눈치 없는 아빠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긴 하지만 한번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착륙, 경착륙 모두 어려울 것이다. 기술 차트를 내가 보니까 시장 붕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폭락할 것이다. 다만 뭐 나중에는 뭐 오르긴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저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슷한 류의 제리미 그랜섬 헤지펀드 GMO 창업자. 여기는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미국 증시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다 해서 PER로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스러운 시장 붕괴가 이어질 만한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꼈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관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 판단은 무엇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눈치 없는 아빠가 됐다고. 네. 그냥 네. 뭐 이 언젠가 한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네.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국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나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거품이란 건 그거잖아요. 실체가 없이 그냥 버블만 있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주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일각에선 그래요. 저 주가 거품 아니냐. 음. 주가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의 실체를 보세요. 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네, 이게 네. 거짓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품이 껐다고 좀 보기 어렵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버블이 터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정말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근데 미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은 보통 버블은 금리가 인상될 때 이제 터져버려요. 긴축할 때. 아.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2021년도에 그때 뭐 우리 인터넷 버블도 있었고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네. 그때 굉장히 주가들 뜨거웠는데 결국 22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다 버블 음. 꺼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 봐도 금리 인하기에 버블이 뭐 터졌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옛날에도 우리 IT 버블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00년이죠. 그때 뭐 예전에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막 이런 기업들 유명했는데 네. 그때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버블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AI가 거품이다 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버블이 터질 만한 그런 조건들은 저는 지금은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는데 이들은 그렇게 쏟아부어도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 갖고 있어요, 돈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여전히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너무 좀 약간 좀 공포심을 좀 조장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네요, 정말. 실체가 있냐. 그 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를 수는 네, 있지만 그죠.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막 AI 기술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단계고 그걸로 돈을 버는 단계 아직은 아직 안 갔죠. 네, 가지 예. 않았잖아요. 그 국면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네. 그때가 근데 언제쯤일까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뭐냐면 또 시장이 왜 그때 좀 조급해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가 AI 거품론이 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는 그 전부터 좀 빠지고 있었던 게 엔비디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너네들 왜 칩만 사고 돈을 벌어야지. 근데 이들이 돈 버는 걸 아직 못 보여주니까 시장은 이제 못 견딘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된 빨리 좀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근데 얼마 전에 월마트 있죠. 미국의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 보다 깜짝 놀란 게
숫자도 좋고 되게 실적 좋았어요. 근데 거기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AI를 활용해서 돈 잘 벌고 있다." 이 음.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생성형 AI 통해서 이제 카탈로그도 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건비도 많이 줄여 음.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실제 지금 되고 있다. 근데 음. 월마트는 연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0조 가까운 음.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이런 미국의 대표 회사가 생성형 AI로 음. 우리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 아직 AI 그 생성형 모델은 초기 단계일 텐데도 예. 불구하고 그걸로 진짜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음. 그러면 아직 미국의 5%만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특히 월마트 같은 기업들의 사례가 점점 퍼지면 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사 늦게 오더라도 안 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결국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모든 건 다 기승전 주가가 너무 빨리 갔어요, 사실. 음. 그래서 그게 거품론이 터진 거지. 어쨌든 지금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에 거품이 낀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산업의 거품과 주식 가격의 거품은 예. 비교해서 들여다봐라 그 맞습니다. 말씀. 예. 근데 투자은행들 보면 투자은행들도 약간 보수적인 얘기들을 좀 하던데 네. 원래 투자은행이 이렇게 보수적인가요? 아니 다 달라요.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예측을 좀 더 비중을 늘렸더라고요. 네.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경기 침체가 근데 이 예측은 뭐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예전보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대로 아직은 침체 아니지만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5.5나 돼요. 이건 너무 높거든요. 너무 근데 높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놔두면은 언젠간 침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또 일부 고용 지표 꺾이니까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일단 좀 확률을 더 높인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50% 이하 확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체보다는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정도지. 이거 올렸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설사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도 지나봐야 좀 알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 사실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오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다 먼저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침체가 이제 실제로 뭔가 위험성이 보이면 연준이 예전과는 다른 게 2년 전에 전쟁 났을 때는 침체가 보여도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로 금리였고 전쟁 나서 물가 오르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겠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카드가 너무 많아요. 네. 5.5니까. 그냥 내리면 돼요. 네, 한 4-5번 네, 내려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사실 네. 여기서 한 4번 내려도요. 그래도 4.5나 돼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뭐 이 대응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를 지금 계속 구분해서 우리 여미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낙관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관론이랑 낙관론이랑 이렇게 같이 접하시는 뉴스로 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낙관론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 시장이 혼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 텐데요. 그 최근에 이재만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하신 말씀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네. 연준이 금리 내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3,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000 또 보는 거야. 한번 너무 이제 약간 안개처럼 보고 네네네. 사라졌던 그 3,000 이런 거거든요.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한 건지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뭐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요. 낮아질 거니까 훨씬 네. 남는 게 많을 거야. 네.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발 저대로 됐으면 좀 3,000 바람이고. 좀 다시 제발 보자. 좀, 네, 꼭 그러길 바라고. 네.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거는 차라리 명확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는 뭐죠? 기요사키는 뭐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봤는데 AI가 거품이나 이거보다는 눈치 없는 사실 아빠. 저게 더 네. 틀리더라도 저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는 건 사실은 기업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 금리가 뭐죠? 만약에 제가 돈이 많으면 빌려주면 나한테는 그게 이자로 돌아오지만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자금 조달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부족한 기업들은 이제 돈 빌리기도 더 쉬워지는 데다가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네. 그럼 기업들은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이 주니까 음. 적어도 매출만 유지가 돼도요. 음. 비용이 줄면 일단 이익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걸 좀 얘기하신 것 같고 또 보통 우리가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요. 네. 계산할 때 보통 밑으로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할인한다 그러거든요. 할인할 때 거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분모가 높으면 할인율이 올라가겠죠. 그거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아, 그 금리가 예. 높으면 할인율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은 기업을 봐도 고금리 때는 적정 주가가 훨씬 낮아져 버려요. 기업의 음. 가치가. 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커지겠죠. 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 올라가고 기업의 할인율이 줄어드니까 아마 네. 3천 좀 넘지 않겠냐. 음. 그리고 저것도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돈을 지금 잘 벌어요. 기업들이 이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어. 근데 주가는 되게 못 갔어요. 이게 굉-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할인이 지금 심하게 돼 있어요, 음. 한국은.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되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엔 지금 또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서 네. 주가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3,100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미국 생각하면 아우, 전혀 코리아 비싼 건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사실은. 속상하죠. 지금 이제 2,700 정도인데 네. 2,700이면 거의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 밸류를 딱 계산해 보면요. 딱 절반밖에 안 돼요. 음. 한국이. 절반밖에 안 절반밖에 돼요? 못 받아요. 3분의 2도 아니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익의 몇 배냐 네. 이걸 PER이라고 하는데 PER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이 18배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회사를 18배면은 그 1,800만 원 정도 가치를 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얼마 주냐면 900만 원밖에 안 줘요, 지금. 너무 슬프다.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 그것만 봐도 3,100을 간다고 해서 뭐 비싸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 잠재력이나 펀더멘털을 봤을 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지금 뭐 네. 사이클상 그것을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여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져도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의 전제로 지금 낙관론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아예 이제 소비를 확 주는 거고 그죠. 경기 둔화가 되면 그래도 이제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낙관론이 너무 뭐랄까 좀 강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모든 조건은 침체는 안 돼요. 침체로 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그쵸. 매출이 줄죠. 그쵸. 그래서 매출 성장이 안 나오면 아무리 뭐 금리가 낮아져도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둔화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동안 경기 미국 좋았죠. 근데 네. 미국 경기 좋은데 너무 미국 좋았죠. 미국 주식만 좋았잖아요. 한국 주식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맨날 박스피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이번에 경기가 어쨌든 지금 정도로 서서히 둔화된다면 일단 미국 경기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꺾여주면 네.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그 지금 이 소비가 어쨌든 망가지지만 않으면 되는 게 이 경기 둔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싼 걸 안 사겠다는 거지. 필수제는 계속 사는군요. 네, 가성비 소비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가성비 나라예요. 정말 가성비. 쩔죠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의 뭐 피부과 훨씬 싸니까 오고 네네네. 안경 맞추러도 오고 그죠. 머리도 자르고. 맞아요. 비용이 일단 근데 네. 성능은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무기도 그렇죠. 거기다 화장품이 우리나라 요새 인기 많죠. 근데 옛날에는 비싼 화장품들이 잘 팔렸지만 지금은 인디 브랜드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오. 한국이. 또 뭐 불닭볶음면 아시죠? 그럼요. 근데 예. 그게 인기 있는 것도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오.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기는 둔화됐는데 내가 쓸 돈이 없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더 네. 강해지는 시기군요.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게 그렇네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경기 둔화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네. 그런 포인트가 그런 있군요. 트렌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가 뭐 둔화될지 침체될지는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 AI 투자는 지금 멈추질 않는다고 있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업종은 어쨌든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AI에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빅테크가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땡큐네요. 내년까지는 지금 예상되는 건 계속 증가하고요. 그런 걸 보면은 반도체가 이끄는 그 우리나라 이익 사이클은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뭐 경기 어쨌든 둔화가 오는 게 물론 뭐 경기 호황이면 더 좋겠지만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나 가성비 트렌드를 보면 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반도체에만 그동안 집중했는데 이 가성비 트렌드라는 것도 되게 좋은 네, 포인트다. 그래서 오히려 어. 실제로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니까 몇 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루이비통 같은 이제 그 LVMH나 이런 유럽의 명품 회사들 주가가 엄청 간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이제 막 이제 코로나 끝나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돈들은 많이 저축은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음. 그때는 한 2년 전에는 그런 가성비보다는 비싼 제품이 플렉스하는 맞아요. 제품들.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 돈 아끼다가 주말에 저기 오마카세 가서 먹고 아유, 그런 그 말도 와요. 예. 오마카세 얘기. 예. 그거 많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간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랑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비싼 것도 사면서 가성비 소비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비싼 거 자체를 아. 이제 정말 부자분들 말고는 네. 아예 안 쓰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도는 한국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정말 뭐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은 차라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시대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지금 또 세대의 문화를 보면 이게 젊은 분들은 브랜드 따라다니지 또 않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예. 뭐 가성비 있고 그러면 그쵸.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사고 하니까 그런 트렌드가 지금 또 이어지니까 그거는 한국한테는 저는 굉장히 그렇네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제 문화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경제인으로서 지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은 좀 헷갈릴 때는 돈 잘 벌던 사람들, 투자 잘 하던 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를 보면서 또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그 워렌 버핏이 애플 확 팔고 현금 보유를 쫙 늘려서 그러면 이제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투자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금은 지금 많이 보유할 때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이번에 그 애플 판 거는 아마 먼저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게 또 이 네. 블랙 먼데이에 맞아요. 또 한 숟가락 네, 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필. 네. 고평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더 줄이진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애플이 이 제일 많은 또 비중이더라고요. 여전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좀 유지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워런 버핏은 5월 달부터 현금화를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때 미국이 또 되게 뜨거울 때여가지고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고평가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약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고 애플 말고는 뭐 쉐브론 정도 좀 판 정도는 있고 네.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이제 가장 띄었던 거는 얼타뷰티라는 이제 그 화장품 우리나라로 따지니까 미국의 올리브영 정도 네, 생각하시면 들었죠,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통하는 대목이었군요, 맞아요. 이게. 근데 워런 버핏이 그것 때문에 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타뷰티도 그런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가성비 트렌드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가 미국의 이상하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화장품 회사들은 올해 좀 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대부분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얼타뷰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꾸준히 그래도 그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딱 좋아할 스타일은 맞아요. 가치주. 그 주주환원도 잘해줄 것 네. 같고. 근데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또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샀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가 하이코라는 항공기 부품 회사. 네. 요게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항공기가 우리 이제 내연기관차도 주기적으로 수리해야 되잖아요. 부품 교체하고 항공기 똑같거든요. 교체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이제 이 항공기 같은 거 수리하는 데는 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점 구도가 있어서 하이코라는 회사가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루프트한자라는 이제 최대 항공사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납품을 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가 됐는데 항공기 부품은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갈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진입 장벽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 회사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안전과 직결된 이슈니까. 그래서 이미 독점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 딱 진짜 하이코 제가 본 순간 얼타뷰티보다는 저는 하이코 샀다는 거 보면서 버핏답게 그냥 산 것 같다. 그래요? 네, 버핏은 그 업종 내에서 진입 장벽이 확실한 걸 사요. 저는 거의.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좀 경기 둔화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음.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걸 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어. 근데 그 경기랑 상관없이도 예전부터 어. 그 워런 버핏은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만의 그걸 어떻게 누가 그쵸. 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 진입 애플은 장벽이. 기본적으로 뭔가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를 되게 선호하는 음. 편인데 버핏이. 그런 상황에서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아하. 주주 환원도 잘해주는 기업들, 네. 현금 흐름 많이 창출하고 이 둘 다 그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번에 매수를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하이코는 사람들이 좀 생소한데 얼타비트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과 연결돼 있다 예예. 보니까 이거 보고 야 우리나라 화장품주도 이제 또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뜨겠는데 근데 실제로 주가가 이거 포트폴리오 영향을 좀 공개된 날 받았어요. 다 급등해 버렸어요. 아, 그 영향으로 근데 급등한 그것 건가?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 공교롭게 이거 공개된 이제 다음 날 또 한 스푼 예, 했겠죠. 한국의 적어도.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좀 음. 급등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증시가 너무 오를만 했고 이제 음. 뭐 버핏이 그때 뭐라고 했냐 살 게 없다. 음.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예, 그 얘기 뭐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오는 기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7, 8, 9면 3분기니까 이제 또 10월에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공개가 될 텐데 네. 그러면 또 워런 버핏이 현금을 썼는지를 알 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또 쭈루룩 비슷한 시기에 이런 거인들의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낙관론, 비관론 그리고 연불리가 분석한 시각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금리랑 결국 또 이게 모든 뭐랄까요, 일단 자장 안에 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 내릴 것은 뭐 거의 99.99%인 것 같습니다만 0.25% 포인트냐 아니면 0.5 비컷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5를 안 했다고 막 실망하거나 시장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나스닥이 급등한 날 0.25% 인할 확률이 75로 올라가 버렸어요. 역전했어요, 다시. 음. 근데 그런데도 올라간 거는 시장은 50이냐 25bp냐 이거보다 인하 자체에 그냥 의미를 좀 두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번 쇼크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번 놀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조금 이번에도 좀 약간 실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떤 너무 부분이요? 금리를 너무 늦게 낮추는 것 아. 같아요. 사실 지금 올해 그 상반기 한번 낮췄어도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음.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그때 블랙 먼데이 오고 나서 미국에서도 그 얘기 많았죠. 연준이 7월에 내렸어야 된다. 그래서 긴급 회의라도 열어라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연준은 이제 진짜 가슴을 쓸어내린 게 다행히 경제 지표가 좋아가지고 어쩔 뻔했어요, 파월. 네, 만약에 계속 안 좋게 나왔으면 욕을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굉장히. 근데 다행히 이제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게 쏙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연준 의장도 이제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고, 이제 분명히 알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는 건 명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까지는 조금 뭐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또 대선까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너무 또 세게 낮추면 약간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제외하면 이번에 0.5 낮추는 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낮출 때 확 낮춰주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하면 좋은데 약간 이제 대선 이벤트가 껴서 아마 0.25로 그냥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기도 예상합니다. 하고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마음이 약한 것 같거든요. 네. 파르르 떤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0.5라는 게 물론 예상 가능 범위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것에 또 너무 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숨을 고르면서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심포지엄 이제 이번 주에. 거기서 그럼 적어도 내릴 것은 거의 명확하다 보니 좀 발언은 좀 이제 비둘기적으로 하겠네요. 할 가능성은 있죠. 이제 음. 그리고 원래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 언제 내리겠다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금리나 시그널을 주긴 줬어요. 꾸준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번 FOMC에서 눈에 떴던 게 갑자기 고용 얘기를 한번 꺼냈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해준다면 네. 결국엔 9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시장의 예상대로 일단 0.25% 정도 그리고 0.5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걱정했던 거는 너무 금리를 세게 낮추면 경기 침체 때문에 낮추는 거 아닌가 네. 이럴 수 있는데 이미 근데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버렸어요. 아, 이번에. 네. 근데 전혀 그런 대비가 없는데 갑자기 너무 세게 낮추면 시장이 한번 놀래버리겠죠. 네. 침체 때문에 낮추는 건가? 근데 우리는 이미 한번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0.5 낮춘다고 해도 뭐 큰 문제 없고 또 미국의 유명한 그 제레미 시겔 그 교수님인가 그분도 뭐라고 했냐면 아예 한 번에 0.75 해야 된다.
좀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화끈해 아주. 작년 말에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초부터 금리 낮출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벌써 그랬죠. 그대로 했으면 이번에 금리 만약에 9월에 낮추면 상반기까지 합치면 0.75 낮추는 거랑 똑같을 수도 음. 있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이걸 보면. 막판에 급하게 할 예. 필요 없이. 예. 예. 근데 이제 상반기에 안 낮췄기 음. 때문에 그래서 뭐 0.75는 좀 가능성은 없지만 사실 0.5 낮춘다고 해도 뭐 크게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신없는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연불리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신 분들 있고 나 이 얘기 들어도 여전히 헷갈리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2부에서 마저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내일 11시에 바로 이어집니다.